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다스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친인척 명의로 된 재산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서울 동부지검의 다스 수사팀은 다스의 120억 원 의혹에 대해 직원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리면서도 또 다른 추가 비자금을 포착했다며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 사면은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선 판결 넉 달 만에 사면을 하면 국민 정서상 용납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공개 사과했지만 강제성을 부인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구체적인 성폭력 사실을 올리며 반발하는 가운데 성폭력 문제가 연극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대응 방침이 최근 수주일 동안 강경론에서 대화론으로 변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주목한 것으로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도 관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선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에 관세 폭탄을 매기는 안을 최종 확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흘간의 설 연휴를 보낸 전국 고속도로는 100톤 가까운 무단투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그 실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시점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가장 중하게 보는 혐의는 바로 뇌물죄입니다.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을 위해서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납부한 게 뇌물이라는 것이죠.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란 전제가 필요한데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들이 잇따라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관리인 3인방 중에서도 핵심 역할을 해왔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 이후에 다스를 포함한 이 전 대통령 차명 재산에 대해서 결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입출금 관리를 도맡아 했고 도곡동 땅을 판 자금으로 다스 지분을 사들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일부는 특히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수리비로도 쓰이기도 했는데 그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목록을 파쇄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최근까지도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관리하며 월세 등 각종 수익금을 직접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온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는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스의 매입 자금으로 쓰였다는 서울 도곡동 땅을 포함해 처남 김재정 씨 명의로 매입된 전국 200만 제곱미터 부동산 등이 모두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매각 대금이나 월세 등을 관리한 통장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만 쓰였다는 겁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검찰 수사 당시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도곡동 땅은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또 다른 자금 관리인 이영배 씨와 짜고 거짓말을 했다고 최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심수유입니다. 서울 도곡동 땅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러 번의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과는 상관이 없고 형과 처남 소유라고 주장을 해왔죠.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해당 대금 가운데 수십억 원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수리비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5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와 그녀 이상은 회장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을 263억 원을 받고 포스코에 팔았습니다.
이 돈은 그동안 김 씨와 이 회장 명의의 통장에 나눠 보관돼 왔고 이 때문에 과거 검찰과 특검 수사에선 이를 근거로 도곡동 땅을 김 씨와 이 회장 소유로 결론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도곡동 땅 판매 대금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에서 2013년 이 전 대통령이 논현동 사저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통장에서 수십억 원이 인출됐다는 겁니다. 이병모 국장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이렇게 핵심 재산 관리인인 이병모 씨가 입을 여는 가운데 또 다른 관리인으로 지목된 다스의 협력사 대표 이영배 씨의 신병 확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이 씨는 자신은 문희만 대표이사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이병모 씨가 구속된 이후에 이 전 대통령 차명 재산 의혹에 대해서 털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씨의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검찰이 파악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은 이병모 씨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이영배 씨, 그리고 친인척 부동산을 관리해준 정모 씨 등 모두 3명입니다. 이들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한 시기는 조금씩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검찰은 특히 이병모 씨가 차명 재산의 흐름을 꿰고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보관하고 있던 명부를 확보했는데 여기엔 차명 재산 관리 현황이 자세히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씨가 구속된 이후에 이 같은 물적 증거를 뒷받침할 만한 자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법원에서는 또 다른 재산 관리인 이영배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은 문희만 대표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스의 협력사인 금강의 대표 이영배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됩니다. 예. 이 씨 측은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80억 원의 비자금이 만들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는지를 추궁하자 자신은 문희만 대표이사였다며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다스의 협력사에 대해서도 회사 대표가 아닌 제3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자, 역시 핵심은 제3자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 재산 관리인들의 진술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점차 이제 그 범위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술로 다스의 실소유주 정황이 속속 확인될수록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혐의도 분명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김백준 전 기획관과 조카 이동영 다스 부사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할 때 이병모 씨와 이영배 씨를 거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이병모 씨에 이어서 이영배 씨에 대해서도 신병을 확보한다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규명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실제로 다스나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이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결론이 나면 뇌물수수나 배임, 횡령 등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혐의도 더욱 분명해지게 됩니다. 예, 이승필 기자였습니다. 한편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비자금 의혹을 받아온 120억 원에 대해서 격리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확인됐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하지 않은 데다가 조 씨가 큰 돈을 횡령하고도 계속 근무한 이유도 풀리지 않아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또 다스 비자금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회계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특검이 회사 경영진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스에 수상한 120억 원은 결국 직원 개인의 횡령으로 이렇게 잠정 결론이 내려졌지만 동부지검 수사팀은 이 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격의 추가 비자금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비자금 중에는 1990년대부터 다스의 실소유주 승인 아래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비자금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다스 실소유주의 차명 재산 목록이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 등 핵심 물증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모두 넘겼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달간의 수사로 수사팀이 밝혀낸 수상한 자금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먼저 격리 직원 조모 씨가 빼돌린 120억 원, 또 경영진이 빼돌린 회사 돈,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조성됐다고 의심되는 조직적 비자금입니다. 검찰은 특히 회사 차원의 비자금이 다스의 실소유주 승인 아래 1990년대부터 10여 년간 조성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다스 수사팀 중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에 합류해 비자금 조성 경위를 계속 추적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영포빌딩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씨가 차량에 숨겨둔 외장 하드도 확보했습니다. 여기엔 다스 실소유주의 것으로 보이는 차명 재산 목록과 관리 현황, 그리고 실소유주에게 이 내용을 보고한 문건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자,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이것 역시 전형적인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을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준 돈이라는 것이죠. 이 전 대통령은 소송 비용 대납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사면은 이와는 무관하다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논리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MB의 이건희 회장 사면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JTBC는 2009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봤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일반 정서상 용납하기 어렵다. 법원에서도 봐줬는데 법무부도 봐주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2009년 12월 이기남 법무부 장관 주재에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사람을 놓고 사면 여부를 심사하는 게 다소 이례적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며 발언을 시작합니다. 민간 위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고민했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IOC 위원 상황을 고려해 안건을 올리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민간 위원 측에서 반대 의견을 냅니다. 판결한 지 4개월 만의 사면은 국민 입장에선 이르다는 느낌. 전례가 있어도 국민 정서상 쉽게 용납이 안 된다며 난색을 표한 겁니다. 법무부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도 법원에서 많이 봐준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 또 봐주는 것 같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법무부 간부인 그는 그러면서도 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교일 의원은 사면 찬성 47.1%, 반대 36.1%라는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합니다. 여러 여론조사 중 이 회장에게 유리한 걸 앞세워 사면 찬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건데 이후에는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두고두고 논란이 된 원포인트 사면 결정은 이 회장에 대한 사면이 타당하느냐가 아니라 올림픽 유치와 국익만을 강조하다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면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정부 관계자가 아닌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면서 과연 이 사면이 적절한가 이것을 판단하자는 것인데 지금 보면 법무부 간부들이 의견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결론을 유도한 듯한 발언이 적지 않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건희 회장 사면심사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간부들이 사면 찬성으로 몰아가는 듯한 그런 발언, 그죠? 처음부터 그런 게 나오고 있죠. 예, 회의 참석인은 9명 중 5명의 이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 이기남 당시 법무부 장관의 모두 발언부터 보시겠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유치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건희 IOC 위원에 대한 사면 적정성을 심사해달라.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인 장관이 저렇게 회의에 운을 떼니 이미 회의는 처음부터 기울어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속말로 바람잡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돼간다 이런 얘기인데 장관 말고도 이런 발언은 더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황희철 당시 이 법무부 차관은 전쟁을 하는데 장수의 발목을 묶는 건 아니라며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까지 말합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인 최교일 검찰국장은 이건희 회장이 자격을 잃으면 우리나라는 IOC 위원이 없게 된다. 스포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한마디로 이 사면 찬성은 국익 제고라는 논리를 노골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바람잡이들의 발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강도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 한 명만을 위한 원포인트 사면, 이건 뭐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그런 점을 의식해서 법무부 간부들이 1명 내지 2명을 사면했던 전례들을 직접 찾아가지고 와서 제시를 합니다. 예. 8번 있었다고 하면서 든 예가 가장 최근에는 이 칼기 폭파범 김현희 씨를 거론했습니다. 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누구인지는 거론조차 하진 않았습니다. 예. 법무부 간부들이 이 회장 사면 찬성 쪽으로 유도를 한 정황이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들도 결국 그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저렇게 시작을 한 거겠죠? 예, 회의 끄트머리 가서는 모두 반대 여론을 걱정을 합니다. 황희철 당시 차관은 이 회의 참석한 민간위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되면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할 것 같다. 집중 포화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냈던 한 민간위원도 메일이나 전화로 별의별 인신공격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여론을 걱정하면서도 법무부 측이 몰아가기로 했다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면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원래. 국민 눈높이에 대한 의견이 분명히 전달이 됐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심사위원회는 이 사면이 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리라는 비판 때문에 생긴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법적인 문제와 함께 이 국민의 잣대로 볼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자는 건데 이미 정해진 결론에 대해서 정부가 민간위원들을 설득을 하거나 심하게 말하면은 국익을 거론하면서 압박하는 듯한 분위기가 대부분입니다. 예. 오늘 당시 민간 심사위원을 접촉해봤는데요. 당시 사면이 정상적이진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은 그런 의견을 고집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예,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또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굵직한 폭로가 계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 참모 진영에서조차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대응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다스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해줬다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의 진술이 알려진 뒤 첫 출근이었는데 관련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 정말 관여 안 하셨습니까? 네. 그럼 김백준 씨한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이어서 열린 참모회의에선 이 문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가 이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이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수서 내용이 여러모로 부정확하다면서 공개 반박해야 한다고 주장해 회의가 길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측근들도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활비 시스템 자체를 몰랐다는 식으로 선을 그었는데 이후 창구였던 김백준 전 기획관이 정반대 진술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동요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한 측근은 다스 문제는 이 전 대통령과 핵심 측근 몇 명만 내용을 안다며 어떻게 대외적으로 설명해야 할지 헷갈려하는 참모들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성폭력 의혹을 받아온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오늘 자신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8년 동안 이루어진 자신의 행위를 극단 내 관습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겠다며 연출가 이윤택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피해 당사자분들께 무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성폭행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은 아닙니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쪽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행위 자체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낙태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법정 대응을 예고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마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죄합니다. 더 이상 이 말을 하기가 힘들고요. 차라리 법원에 가서. 이 씨는 극단 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자신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8년 가까이 진행된 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일어난 아주 나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단원들이 항의할 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매번 약속을 했는데 번번이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연희당 거리패는 극단을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연극협회는 이 씨의 성폭력이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영구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윤택 씨는 공개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부족한 면피성 사과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극단에 있었던 일부 여성들의 추가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배역을 주겠다면서 성추행을 한 것은 물론이고 낙태를 하자 돈을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윤택 씨 기자회견 7시간 만에 소셜미디어 전체 공개로 올라온 글입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연희단 거리패에서 활동했던 단원으로 2005년 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연습이 되게 늦게 끝났거든요. 12시가 넘고 1시? 작은 방에서 좀 자고 있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낙태 시술을 해야 했지만 이 씨의 성폭행이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이 씨 기자회견 직전에는 배우 이승비 씨가 글을 올렸습니다. 발성 연습을 시켜주겠다며 이 씨를 성추행했고 이를 거부하자 배역 비중이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의 성폭력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희단 거리패에 있었던 한 여성은 순번을 정해 이 씨의 기상과 목욕까지 챙겨야 했다는 겁니다. 이윤택 선생님이 새벽 5시든 6시든 일어나서 하시면 여자단은 일어나셨으니까 물 드릴까요? 그리고 밥을 주물러 드리고. 이 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수십 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매년 한 기수씩만 생각해도 한 기수에 몇십 명씩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백 명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계산한 거죠. 이들은 모두 이 씨가 극단에서 왕과 같은 존재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연극계 문제점은 저희가 2부에서 피해자 한 분을 연결해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윤택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이 또 다른 인물의 성폭력을 폭로했는데 지목된 가해자는 인간문화재였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2018 평창 문화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오늘 오후 강릉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인간문화재 하용부 씨의 공연이 취소됐다고 알립니다. 하 씨는 문화올림픽 추진단 측에 개인 사정으로 공연을 못하겠다고 입장을 알렸고 추진단은 공연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도덕성이 문제고요. 그런 분이 올림픽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공연을 한다는 거는 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하 씨가 논란이 된 건 어젯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때문입니다. 이윤택 연출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한 네티즌이 밀양 연극 촌장인 하 씨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 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조만간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또 다른 연극단 대표인 A 교수에 대한 성폭력 폭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학생 40여 명이 수업 과제를 검토받는 자리에서 한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제 가슴을 한 두세 차례 주무르셨고, 동기가 그 다음 학기 수업을 들었을 때 선생님 무릎에 앉아서 뭐 볼에 뽀뽀를 하고 그런 추행 같은 것들을 계속 학생들에게 하셨어요. 이 씨에 대한 성폭력 논란이 연극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문화예술계 병폐가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이 한국 정부 관계자가 작년에 평양을 2차례 방문해서 올림픽 참가 문제를 협의했다. 이것이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인데 청와대가 해당 기사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일본 언론의 오보가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톱만큼의 진실도 포함돼 있지 않다. 하나하나 반박하는 게 구차할 지경이다. 청와대가 강한 어조로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아사히 신문이 지난해 평양에서 2차례에 걸쳐 평창올림픽 참가 협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겁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진작부터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적처럼 만들어낸 남북대화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첫 대목이 잘못됐기에 이어진 기사는 모두 허상위에 세워진 탑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오보에 따른 합당한 조처도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언론의 오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 언론은 지난 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지 않고 일본이 보낸 10억 엔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보도했는데 청와대는 이를 즉시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은 대북 대화를 구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오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 과연 북미 간 기류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제 문 대통령은 우물압 숭늉을 언급하면서 이른바 남북관계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즉 남북관계는 북미 간 대화가 관건이라는 것인데 매우 조심스럽게 봐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에서 북미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가 대화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Work with and potentially negotiate with Kim Jong-un. Well, that's who we will have to work with to achieve this diplomatically.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의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지기 전까지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대응 방침이 최근 수주일 동안 대화로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원파가 각각 의견을 내고 있지만 군사 옵션보다는 대화론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미넨 안보회의에서 대북 선제 타격 작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경질설까지 돌던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의 외교적 해법이 주목받고 강경파들은 굳이 북한에 대해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 테이블에 앉아도 비핵화를 전제하고 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핵 프로그램을 해체해야 미국이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언제쯤 미국이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지는 물론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죠. 하지만 미국에서도 대화 기류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말께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의 메시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은 25일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주말쯤 방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는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앞서 개회식에 참석한 펜스 부통령과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이방카가 특사 자격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청와대는 이방카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의 메시지를 들고 올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제안한 뒤 북미 대화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아직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방카를 상대로 북미 대화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면서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지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방카가 펜스와 달리 정치 행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외에 김정숙 여사와의 별도 일정도 조율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예, 설 연휴와 평창 동계올림픽이 겹친 지난 한 주에 경제 문제를 고리로 한 미국 쪽으로부터의 압박은 한층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 수입을 규제하겠다면서 한국을 이른바 폭탄 관세를 매길 후보권에 올려놨습니다. 한편 GM 본사는 공장 폐쇄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부의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큰 문제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벌집을 쑤신 듯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택한 방법은 일단 정면 대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선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먼저 안지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FTA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는 FTA가 최상위법으로 적용되는데 미국은 연방법이 우선에 적용되고 있다며 법 체계 측면에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TA 개정을 통해 비정상적인 관세 부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예, 미국이 동맹국 가운데 한국만 때렸다. 미국 상무부가 철강에 관세 폭탄을 매길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시키고 캐나다, 일본 등은 빼자 일각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한미 동맹의 약화가 결국 통상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결정적인 잣대는 동맹이 아니라 중국산 철강의 수입 규모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타깃으로 하는 것은 중국인데 한국은 고래 싸움에 휩쓸려 들어간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죠. 이태경 기자입니다. 2016년 중국산 철강 수입 톱10 국가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53%의 관세를 부과할 후보로 꼽은 12나라 중 한국을 포함해 5나라가 있습니다. 반면 이번 규제 후보에서 제외된 일본, 캐나다, 멕시코, 독일은 공통적으로 중국산 철강 수입 비중이 작습니다. 이번 미국의 철강 무역 제재안은 사실상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이 아닌데도 중국 상무부가 근거가 없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력 반발하며 무역 보복을 예고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산 철강 소재를 가공해 미국으로 싼 값에 우회 수출한다는 미국 업계의 주장도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철강 규제는 중국 영향이 크다며 우리도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가 채택되지 않도록 미국을 최대한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여론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CNN 머니는 규제 건의안대로 관세가 부과되면 글로벌 무역 시스템 전반이 뒤흔들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폭탄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정부는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한편 미국 회사인 GM 측이 한국 철수설까지 흘리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금 지원과 세금 면제 혜택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간에 이 회사가 워낙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온 탓입니다.
실제로 GM 측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아직까지도 회계장부 한 번 보여주지 않았고 우리 측은 제대로 항변도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한국 GM의 최대 주주는 미국 GM 본사입니다. 두 번째 주주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 17%가량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2대 주주인 만큼 권한도 강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3월 대규모 적자가 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거부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산은은 주요 주주가 요청할 수 있는 회계장부 열람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산은 출신의 이사들이 역시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산은과 정부의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깜깜이 경영을 하면서도 지원 요청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GM은 우리 정부의 유상증자 참여뿐 아니라 부평과 창원 공장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 GM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2년간 50%의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GM 본사는 이달 말까지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리앵글 GM 해외사업부분 사장이 다시 방한해 내일부터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한국 GM의 경영 상태에 대한 정확한 실사와 함께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네, 초고령 사회 일본에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최근 10년간 배로 늘어났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턴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의무적으로 치매 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셔터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도쿄 시내 한복판에서 승용차가 점포로 돌진해 3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バーンザザザザザって音がしてボンネットの上に乗ってた方はもうすごいもうずっと心臓マッサージしてて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경찰은 운전 미숙이나 급발진 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91살 노인이 1살 여아를 치었는데도 사고를 낸 줄 모르고 운전을 계속한 일도 있었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 비중은 전체 13.5%로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핸들이나 브레이크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습니다. 일본 경찰 당국은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시야 검사를 강화하고 자동 브레이크 기능을 갖춘 차량만 운전하게 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부턴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는 치매 검사도 의무화했습니다. 중소도시의 경우 자가용을 대체할 교통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고령자 운전 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고등학교 안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로 17명이 숨진 이후 학생들이 총기 규제 이슈 전면에 나섰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끄러운 줄 알라면서 정치권과 미국 최대 로비 단체 가운데 하나인 전미 총기협회를 겨냥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This is our opportunity to talk to President Trump, Governor Rick Scott, and State Senator Marco Rubio. How many more students are going to have to die and have their blood spilt in American classrooms? 총기 참사 희생자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They say a good guy with a gun stops a bad guy with a gun. We call BS. 다음 달 워싱턴 DC에선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행진도 예고됐습니다. 분노한 고교생들이 주도할 시위대의 핵심 구호는 부끄러운 줄 알라입니다. To every politician who is taking donations from the NRA, shame on you. 미국 시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
총기협회로부터 3천만 달러, 우리 돈 300억 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총기 참사의 다음 희생자는 나일 수 있다는 미 넥스트 운동도 수십 년간 총기 규제에 손을 놓고 있는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영화가 자신을 유력한 용의자라고 표현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서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김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은 공적 관심사고 영화 내용에 대한 판단은 대중들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SUV 차량이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중앙선을 가로질러서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그제 새벽 3시 20분쯤 SUV 차량을 몰던 22살 우모 씨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뒤에서 이를 본 32살 반모 씨는 20여 분 동안 뒤를 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반 씨는 경찰에 붙잡혔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시장 사거리에서 22톤 트럭이 고철을 싣고 가다 전설을 건드려 전신주 2개가 도로 한가운데로 넘어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92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더라도 차 주인이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차 주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BMW 경유차를 타던 허모 씨는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830만 원 상당의 수리 비용이 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주유소 측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의 외관만으로는 연료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허 씨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나흘간의 설 연휴가 지난 뒤 고속도로에 남겨진 쓰레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매년 명절 연휴 동안 고속도로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100여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치워도 끝이 없는 현장을 김도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막바지 귀경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는 지체와 서행이 반복됩니다. 가장 혼잡한 시간에 맞춰 도로 정비 차량들이 줄지어 고속도로 갓길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 버려지는 무단 투기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투입된 차량들입니다. 이곳은 영동고속도로 군자요금소 앞 갓길입니다. 요금소를 빠져나오자마자 이렇게 도로변에는 각종 쓰레기가 가득한데요. 주로 이렇게 담배꽁초나 먹다 버린 음료수 캔, 과자 봉지나 담뱃갑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던지거나 잠깐 이곳에 머물러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이렇게 작업자분들이 일일이 집게를 이용해서 하나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이거 이 담배꽁초를 이거 주려면 하루도 얼마 못 줍니다. 이거 벌써 이 큰 걸 다 주네요. 플라스틱 방호 드럼통은 아예 쓰레기통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카바를 비닐로 해서 덮어놔요. 못 넣게 해놓으면은 그걸 칼로 찔러가지고 그냥 막 쓰레기를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전국 고속도로에 버려지는 불법 투기 쓰레기는 매년 4,700여 톤으로 하루 평균 12톤가량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엔 2배가 넘는 하루 평균 30톤이 고속도로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 동안 무단 투기한 쓰레기는 316톤으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주요 분기점과 나들목 등 정체가 잦은 구역 주변 갓길은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으로 꼽힙니다. 멈춰선 작업 차량을 따라 저희 취재진도 한번 도로에 내려봤습니다. 이 갓길 주변은 별다른 쓰레기 없이 깨끗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가드레일을 넘어가서 안쪽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갓길 바로 옆에는 부탄가스부터 음식물 밀폐 용기, 먹고 남은 쓰레기 봉투 등 각종 잡동사니들이 수도 없이 버려져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창 밖으로 던져버린 각종 쓰레기가 갓길을 따라 수도 없이 이어집니다. 갓길에 설치된 안전펜스 아래쪽 풀숲은 폐타이어부터 커다란 인형까지 거대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청소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80kg들이 마대자루 하나가 쓰레기로 가득 찹니다. 이 쓰레기는 쓰레기 많이 나오고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 흑개 껍데기 가면서 버립니다.
바람이 없으니 막 버리지 않아요. 도로공사가 지난해 3월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를 제보받아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 접수로 이어지는 건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쓰레기 비용과 인력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놓아주시거나 가져가셔서 이렇게 도로에 버려지는 쓰레기 처리 비용은 연간 10억 원에 이릅니다.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오가며 나 하나쯤이야 하며 고속도로에 몰래 내던진 쓰레기, 부끄러운 우리의 양심입니다. 밀착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눈이 쌓였다. 길까지 얼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가기로 했다. QM6를 타고. 단 하루의 드라이빙도 포기하지 않도록. Challenge the world. QM6.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88년 2월 경북 영양군에 살던 한 주부는 한밤중 귀갓길에 2명의 치한을 만났습니다. 그는 성추행범의 혀를 깨물어 더 큰 봉변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해자인 남성의 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가해자 측의 변호사는 피해자인 주부가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과 시댁 식구와의 불화 등을 거론하면서 그를 부도덕한 여성으로 몰아세웠고, 검사는 폭행 당시 정황을 묘사하는 진술이 계속 바뀐다면서 법정에서 호통을 쳐댔습니다. 정당 방위로서 인정될 수 없는 지나친 행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피해자인 그 주부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은 그러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졸지에 폭행 가해자가 돼서 징역형을 받은 웃지 못할 반전. 그러나 세상은 오래된 관습에 젖어 있었던 법원의 낡은 판결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자기방어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쟁을 일으켜서 여성단체는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항소심 법원 앞에서는 여성 100여 명이 피해자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사법부는 결국 2심에서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영화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 사건은 그렇게 연극으로도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재판장님, 만일 또다시 이런 사건이 제게 닥친다면 순순히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자들한테 말하겠습니다. 반항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된다고. 재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입니다. 실화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암울했던 과거. 그러나 과거의 일이라 말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한 현재. 그 비뚤어진 세상의 관습을 고발했던 그 영화의 원작과 각본을 쓴 인물은 바로 이윤택.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폭력을 오랜 기간 지속해왔던 그는 추행을 일컬어 관습이라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억마저 희미해진 그 영화의 제목처럼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추한 관습을 감수해야 하는 세상이라면 힘을 가진 자가 말하는 관습이란 얼마나 무지막지한 것인가. 그리고 그가 원작과 각본에 참여했다는 그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피해자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여성들에게 이 영화를 바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또 힘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한 연극계 미투가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이윤택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지만 피해자들의 분노를 오히려 더 키운 분위기죠. 저희 뉴스룸 쪽으로도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과 전화 인터뷰를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전한 리포트에서도 일부 내용은 언급이 됐습니다. 인터뷰하시는 분의 의견에 따라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음성도 약간 좀 변조를 하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여보세요? 예.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음성은 조금 변조를 했습니다. 네. 먼저 이윤택 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일부는 성추행, 또 일부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다 합쳐서 성폭력이라고 얘기하긴 합니다만 네. 지금 연결되신 분은 언제 피해를 당하셨습니까? 저는 본격적으로 당한 거는 2004년, 5년 정도였고요. 예. 거기 SNS에 나왔던 것처럼 그 안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수위를 넘어서는 그런 행위를 강요받았었습니다. 예. 또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너와 너무 자고 싶다 그러시면서 얼마나 컸는지 볼까 하면서 으로 손이 쑥 들어와서 제가 급하게 피한 적도 있었고요. 예. 네, 그리고 발성을 더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 그 쪽, 네, 거기에 이제 막대나 나무 젓가락 같은 거를 이렇게 꽂고 그걸 계속 버티라고, 네, 그걸 직접 꽂아주시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방송으로 해도 될지 여부가 좀 걱정스러울 정도의 좀 참담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윤택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발성 연습처럼 이제 교육 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물리적 강제는 없었다고 항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말하는 물리적 강요라는 게 어떤 의미로 생각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장의 자기의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지금 그 피해를 받고 힘들어하고 정신적 피해 때문에 약까지 복용해야 하고 모든 이게 삶들이 힘들어져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그런 식으로 자기 면피식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물리적 강요라는 게 꼭 강압적으로 신체적으로 폭력적으로 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요구를 거부했을 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그 여자 단원들을 이렇게 막 폭언한다거나 연박을 준다거나 그리고 뭐 협박을 한다거나 연극을 그 역할을 다 자르겠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물리적 강요가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물리적 강요가 아니라면 정말 사랑해서 했는지 그 여자들이 그러면 그 여자 단원들이 전부 이윤택 선생님을 사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되묻고 싶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질문을 드리기가 좀 주저스러운 부분들이 솔직하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라는 것이 글쎄 이거를 다 그대로 얘기하기엔 너무 좀 상황이 좀 심각한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면서도 자꾸 좀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방금 여보세요? 네네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실제로 불이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례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네, 그 안마를 거부하면 소위 말하는 극단 안에 캐스팅롤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전체 단원들 다 모아서 그 한 명을 두고 거의 마녀 사냥하듯이 그 거부한 여자 단원에 대한 안 좋은 점을 막 이야기하면서 예. 다시 캐스팅 보드에 작품명과 역할명을 적으면서 그 전에 캐스팅되어 있었던 역할들을 다 배제시키는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저희가 인터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비단 이 이윤택 씨만의 문제만 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또 많이 알려진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연극계 내에서 구조적인 문제나 하는 문제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매우 구조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윤택 씨가 오늘 이 문제를 얘기할 때 관습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극계 내 이런 것들이 단지 이윤택 씨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예 구조적으로 또 그 말 그대로 빌어서 표현하자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연극계라는 게 너무나도 그 바닥이 좁고 그리고 그 인맥들이 다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각 입문한 배우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찍힌다라고 표현을 하면 다른 곳에 가서 다시는 연극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약점으로 삼아서 너가 나를 거부하거나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내 말을 잘 따르지 않으면 네가 다른 곳에 가서 연극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무언의 협박 그런 것들이 그런 관습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다른 유명 연출에 대한 얘기들도 이미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만연한 문제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너무 과합니까?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조심스럽게. 네. 예. 혹시 직접 목격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피해 사례를 들으셨다든가 하는 것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네, 제가 극단 내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도 있고 그런 성폭행 때문에 임신을 해서 힘들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낙태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다 알려지는 게 그거는 더 선생님에게 누가되는 것이고 네가 잘못한 일이고 그래서 여자 선배들은 그거를 더 여자 후배들을 더 질책하고 비난하고 그런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이윤택 씨 개인에 대한 문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오늘 제기된 또 다른 문제는 그것을 조직적으로 가려왔다라든가 아니면 동조했다라든가 최소한 모른 척했다라든가 하는 문제 혹은 심지어는 조력했다든가 그러니까 그러한 성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맞습니까? 저는 SNS에 모두 이윤택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거의 대부분 올라오는데 저는 오히려 여자 선배님들과 남자 선배님들 때문에 더 큰 2차적인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이윤택 선생님이 안마를 원하는데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자 선배님이었고 그리고 아까 기자회견에 김소희 대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걸 모르고 있었고 그거를 오히려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있었던 2000년 중반, 2010년 전까지 그 시기에는 대표는 아니었지만 기수가 높은 선배였고 그 안마를
이렇게 조력자처럼 이렇게 시키고 후배들을 초이스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고 저에게 과일을 들고 선생님 방으로 가서 안마를 하라고 했을 때 제가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과일을 들고 있던 그 쟁반으로 제 가슴팍을 밀면서 치면서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너 하나 희생하면 다 편해지는데 왜 너만 생각하냐. 빨리 들어가라고 더 종용하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게 더 저에게는 더 큰 상처로 남았고 아직까지도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추행이나 그러한 행위를 당한 것보다 그 옆에서 더 그걸 부추기고 종용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후배에게 위로하지 않고 넌 그까짓 일로 그러니 너는 사회 나가면 여자가 더 힘든 일도 겪는데 그걸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너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계속 저에게 더 연박을 주는 그 여자 선배님들이 더 원망스러웠던 적이 더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명백한 어떤 그 권력 관계에 의한 구조적 문제라고 쉽게 판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다시 말하면 연극계 내부적으로 풀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다른 연극계는 잘 모르겠지만 연희당 거리패가 좀 특이한 경우 아주 심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 또한 피해자면서 가해자라는 죄책감이 있거든요. 알면서 모른 척했던 그리고 내가 무서워서 내가 숨었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받았을 때 제가 숨을 수밖에 없었던 저도 겁이 났었던 그런 마음을 모른 척하지 않고 서로의 목소리를 높여가는 운동을 당장은 쉽게 되지 않겠지만 조금씩 해나간다면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시기를 이제 한 극단의 문제로서만 일단은 거기가 좀 더 심했다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실은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 이렇게 연극계 해서 뭉뚱그려서 얘기해 버리면 그 안에서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발생하는 법이니까요. 옳게 행동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라고 믿고 다만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지금 연결을 좀 했습니다. 목소리 변절 좀 해서 혹시 이제 중간에 들으신 분들은 남성 목소리로 오해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좀 변조했습니다. 어려운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른바 4월 전쟁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소셜미디어에도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을 근거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팩트체크에서 그 근거들이 사실인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시작을 해보죠. 네, 우선 외신 2개의 보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MBC 방송입니다. 전쟁설을 말하는 기사들은 MBC의 2월 2일자 이 기사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제목은 트럼프, 주한미군 가족 동반 금지 검토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군의 가족이 한국에 있으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 가족을 못 오게 하니까 전쟁이 가능해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런 논리로 전쟁설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MBC 기사의 제목에는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단전적으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기사의 본문을 보면 논의는 됐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가 변경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 내용이나 맥락을 건너뛰고 그냥 일부분만 반twe를 해서 인용을 한 거군요. 네, 그리고 한국의 국방부 역시
미국의 국방부와 국무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라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주한미군은 28,500명, 한국에 있는 가족은 7,7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외신도 좀 볼까요? 뉴욕타임스 기사죠? 네. 전쟁설을 근거로 뉴욕타임스가 이런 보도를 했다. 네. 전쟁 준비를 보도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1월 14일자 이런 기사는 있습니다. 제목은 미군 조용히 최후 수단 준비 북한과의 전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것도 제목만 봐서는 정말 미군이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런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제목입니다. 네. 하지만 기사 본문을 보면 전쟁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미국에서 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고 이는 북한을 겨냥했을 수 있다고 추정하는 기사지만 표면상 표준훈련과 병력순환의 일환이라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인에게는 한국 여행 주의를 미국 기업에게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사는 전쟁 가능성이 낮다는 쪽의 분석을 담은 기사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가장 최근 기사에서는 선제 타격은 없다는 의회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기사 모두 전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고 제목이나 일부 내용만 가지고 이제 전쟁설을 말한 거군요. 네, 오늘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쟁설 선제 타격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핵 중단을 위한 선제 타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의회에서도 대북 선제 타격을 뜻하는 코피 전략에 대해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We were told clearly by administration people, is about as high up as it gets,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a bloody nose strategy, that they've never talked about it, they've never considered it, they've never used that term. And 네, 그러니까 경각심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부정확한 정보로 불안감을 키워서는 안 되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예.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날인 거부 3인으로 잡았습니다. 비례대표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으로 합류를 거부하는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3명입니다. 예. 이상돈, 박주연, 장정수 의원 이렇게 3명인데요. 몸은 바른미래당에 있지만 마음은 민평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이 오늘 성명서를 내고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등록에 이 필요한 날인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현행 국회법상 보면 교섭단체를 등록을 할 때 대표 의원이 그 단체 소속 의원이 연서 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날인을 하지 않겠다고 3명이 밝힌 겁니다. 예.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수가 30명입니다. 이 3명을 포함해서 이 3명이 끝끝내 날인을 거부할 경우 이 3명은 그러면 교섭단체에서 빠지느냐? 그래서 교섭단체는 27명이 되느냐? 이게 좀 의문인데 예. 교섭단체 수가 의원 수가 줄어들면 정당 보조금도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 현실적인 문제가 있군요. 예, 그래서 예. 국회 관계자에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지금은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가 바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양식과 품위를 저버린 후한 무치한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지난달 민평당의 김광수 의원이 기존 당이 합당했을 때 비례대표가 스스로 당적을 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탈당해도 기존 당에 남거나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게 하는.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제명이 될 때만 의원직을 유지할 그렇죠. 수가 있는데요. 자진 탈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렇게 발의했는데 그런데 예. 박주선 의원 이름이 들어가 있나요, 이렇게? 12명의 공동 발의자 명단에 박주선 의원이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의 탈당을 도와주는 법안에는 공동 발의해놓고 정작 말로는 지금 전혀 다른 반대 입장을 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이냐 의원실에 물어보니까 보좌관이 박 의원의 입장을 묻지 않고
그냥 공동서명에 동의해줬다라고 우선 밝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사실 민감하지 않은 법안이 발의됐을 때 의원들 사이에서는 품앗이라고 하는데 보좌관이 그냥 원래 이제 의원 10명 이상이 발의를 해야 법안이 발의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빌려주곤 하는데 저것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상당히 민감한 법안이었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이합 집산이 심한 정치권에 그런 상황에서 저 법안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대표 발의한 의원이 사실은 공동 발의를 하고 서류를 하고 서명을 다니기가 좀 못하기 때문에 보좌관끼리 품앗이를 하는데 좀 민감한 법안이었는데 어쨌든 보좌관은 그렇게 알고 그냥 공동 서명해줬다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아, 거기도 품앗이가 있군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뜨거운 숭늉입니다. 지난 주말 평창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성사를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도 조절을 의미한 건데요. 오늘 야당이 설 연휴가 끝난 뒤에 좀 강한 뜨거운 반응들을 내놨습니다. 먼저 대북 정책에 강경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았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였습니다. 뒤늦게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입장을 바꾼 것처럼 얘기를 했고요. 정태욱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오늘 한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항상 말을 쉽게 바꾼다. 언제는 제재한다고 했다가 언제는 대북 유화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은 대화를 위한 강한 압박이라는 기본 입장을 여러 번 밝혀서 사실 대화와 압박이 연계돼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햇볕 정책을 계승한 민주평화당의 경우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주도권은 우리가 쥐어야 한다면서 오히려 속도 조절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문 대통령은 왜 지난번에 김여정 부부장 만났을 때 이른바 이제 여건을 강조하긴 했습니다. 그 전제로서. 그 이제 미국과의 조율을 얘기하는 거겠죠.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외신에서 어떻게 다루던가요? 사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라는 표현을 외신이 어떻게 다룰까라는 게 좀 궁금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숭늉, 그러니까 누룽지를 물에 탄 숭늉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의역을 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르다. 영어로는 a bit too early라고 다소 이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직역을 했는데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를 그대로 말해서 looking for scorched rice water at a stone well 이런데 제가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스코치드는 그을이다, 그을여진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스코치드 라이스 그러면은 누룽지를 영어로 바르게 번역하는 걸 스코치드 라이스라고 표현하고. 그걸 국립국어원에서 판단해 줬습니까? 그것도. 숭늉은 나와 있지 않지만 누룽지까지는 나와 있는데 정의에 따르면 누룽지는 숭늉은 누룽지를 물에 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스코치드 라이스 워터라고 해서 숭늉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저걸 읽는다고 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까요? 직역을 했을 때는 바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거기 직역을 한 다음에 밑에 뭐 설명이라도 좀 들어가 있나요?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봤는데 맥락상으로는 속도 조절한다는 표현들이 좀 있지만 저 말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좀 안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저걸 직역했다는 게 상당히 좀 놀랍긴 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박근혜의 애국으로 잡았습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설 연휴 전에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소감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물어봤다고 하고요. 박 전 대통령이 도 변호사에게 몇 가지를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도 변호사에게 지금도 애국 활동을 하시지요. 또 애국 단체들과 교류도 하시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애국 활동이 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는 본인을 지지해온 이른바 극우 보수단체들과의 교류, 활동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애국이라는 표현이 어쩌다가 이렇게 쓰여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 전 대통령은 예전에 자서전에서 이미 대선에 나오기 전에 나는 이미 나라와 결혼했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뭐 나라와 본인을 동일시하기까지는 안 했지만 상당히 근접하게 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애국을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본인을 지지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이번 재판을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어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하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번에 앵커 브리핑에서 잠깐 뭐 이 문제를 애국 문제를 다루긴 했습니다만 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선 4대 의무를 다하면 애국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 애국은 또 뭐 다른 애국 활동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일교차가 큰 가운데 낮에는 포근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많이 건조해서 화재 예방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는 오늘 그 이윤택 씨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현장에 다녀온 기자 2사람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른바 미투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